אנחנו נכנסים לביצוע סוכו 24. אני מוכן. 2, 3, שגר. יש פגיע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날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이스라엘이 숙적 이란을 공습한 후 양측은 장거리 폭격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 쏟아지는 뉴스를 따라가기도 벅찬 게 사실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로만 봤을 때 전세는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 이스라엘이 숙적 이란을 제거하기 위해 깔아놓은 판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들여다볼 건 제공권입니다. למה עכשיו? אז זה לא עכשיו. זה בעצם הנחיה, דירקטיבה, שאני נתתי לצמרת הביטחונית לפני למעלה מחצי שנה בנובמבר 24. 네타냐후의 이 발언이 나온 건 선제 공격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요. 사실상 제공권을 장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수도 기준으로 1,500km 이상 떨어졌다는 점에서 두 나라의 무력 충돌은 곧 제공권 싸움을 의미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지 48시간 안에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서부 제공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 상공에 전투기를 투입해 무더기로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스라엘군이 17일 공개한 영상인데 전투기 조종사들이 테헤란 상공에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유유히 폭격하는 모습입니다. 움직이는 군용 트럭을 따라가며 정밀 타격하는 장면뿐 아니라 공군 지휘관이 작전이 끝나고 조종사들을 격려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עמדתם במשימה היטב. זה כולל כל הצוותים הטכניים שהתנפלו על המטוסים והכינו אותם. 내용을 봤을 때 제공권을 장악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그 과정은 어땠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공격 때 이란 방공망을 흔든 건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입니다. 이란의 방공 레이더를 피해 적진까지 침투해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집중 타격한 건데요. F-35가 하늘길을 열자 뒤이어 베테랑 전투기인 F-15와 F-16이 이란 영공을 휘저으며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이란 방공망이 무너지자 이스라엘은 효율적으로 공격의 강도를 좀 더 올릴 수 있었는데요. 이전처럼 값비싼 장거리 미사일을 쓸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합동 정밀 직격탄, 스파이스 유도 폭탄 등 비교적 싸고 보유량이 많은 폭탄들을 군용기에 잔뜩 싣고가 이란 상공에서 바로 지상으로 퍼붓는 물량 공세가 가능해진 건데요. 공중 급유기까지 동원할 수 있어 이란의 넓은 땅덩이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었습니다. 핵심 방공망이 뚫린 이란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란은 이미 지난해 이스라엘과 두 차례 충돌로 방공망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S-300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포대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요격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는데요. 또한 이란 방공 시스템 자체가 중단거리 요격용이 대부분인데다 자국산, 중국산, 러시아산, 구식, 미국제 등이 섞여 있다 보니 효율적인 가동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곳에 방공망이 무너진 게 이란에겐 뼈아팠습니다. 바로 시리아인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대방을 향해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보내려면 시리아나 이라크, 요르단의 영공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중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통치하던 시리아는 이란과 가깝게 지내며 이란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왔는데 작년 12월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지자 이 틈을 이스라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12월 8일 알-아사드 대통령이 반군 세력에 의해 축출되고 불과 며칠 뒤 이스라엘은 시리아 전역의 군사시설 350여 곳을 무더기로 공습했습니다. 아사드 정권의 전략 무기가 반군의 손에 넘어가는 걸 막는 동시에 시리아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공격으로 시리아 방공 시스템 90%가량이 파괴되면서 시리아 영공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을 계기로 인근국가의 친이란 무장 세력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차례로 괴멸시키며 이란을 고립시켰는데요. 보호막이 사라진 이란은 고양이 앞의 쥐처럼 이스라엘의 위협에 노출된 상태였고,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미국과 이란과의 핵 협상 시한이 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란을 때렸습니다. 수세에 몰린 이란이 부랴부랴 휴전이사를 내비쳤지만 승리를 자신한 이스라엘은 고삐를 더욱 쥐었습니다. 의기양양한 네타냐후 총리는 공군기지를 직접 찾아 이런 말을 합니다. חיל האוויר הישראלי שולט בשמי טהרן. זה שינוי של כל המערכה. אנחנו בדרך להשיג את שני היעדים שלנו. חיסול האיום הגרעיני, חיסול האיום הטילאי. 그리고 이쯤에서 미국이 본격 등장합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테헤란을 떠나라고 경고한 뒤 중동 정세를 이유로 급거 귀국해 국가안보회의를 엽니다. 회의 후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보도들이 쏟아졌는데요. 미국은 그간 이란과의 핵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제공권을 장악한 후 승리를 자신하자 이제는 네타냐후가 깔아놓은 판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As soon as there was an impasse, the Israelis then took advantage of that to push for military strikes to soften the Iranian negotiating position, knowing very well that it would lead to a crisis that eventually would pull the US into it.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통 목표는 이란 핵시설입니다. 그중에서도 포르도가 1순위인데요. 산악지대에 있는 포르도는 이란 내 주요 핵시설 가운데 땅 밑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요. 지표면에서 80에서 90m에 달하는 지하에 두꺼운 강화 콘크리트로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탄즈나 이스파한 등 다른 핵시설의 경우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서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포르도는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포르도 핵시설은 우라늄을 60% 이상 농축할 수 있어 이스라엘로서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타겟인데요. 60%라는 건 단기간 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기준은 90%인데 현 이란 기술 수준이면 수주 안에 90%까지 끌어올려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상작전 없이 포르도처럼 땅 밑 깊은 곳에 있는 핵시설을 때리려면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보유한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이 필요합니다. 길이 6.25m, 무게만 13.6톤에 달하는 GBU-57은 2.5톤짜리 폭탄을 싣고 두께 60m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폭발합니다. 적의 레이더를 피해 목표 지점까지 근접하기 위해서는 실전 배치된 미군의 전략 폭격기 중 유일하게 스텔스 기능이 있는 B2 스피릿 폭격기에만 싣는데 B2와 GBU-57 콤보는 지하 깊은 곳에 핵시설을 갖춘 북한에도 공포로 여겨집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2년간 백악관의 감독 아래 포르도에 GBU-57을 투하하는 연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5월에는 미 공군이 GBU-57 성능 실험을 준비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부랴부랴 삭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시뮬레이션 결과 포르도 지하시설이 워낙 땅 밑 깊은 곳에 있다 보니 한 발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러 대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투입돼 연속으로 벙커버스터를 투하해야 한다는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도 이런 사실을 알고 일찌감치 이란 핵시설 파괴를 위해 미국의 GBU-57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카드는 또 있습니다. 핵시설 환기구나 전력 공급 장치를 정밀 타격하는 게 그중 하나인데요. 우라늄 농축을 위해서는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는데 그럼 대규모의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냉각 장치 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손상을 주면 환기구나 이 냉각이 안 되고 전원이 차단되고 그러면은 이 원심 분리기가 망가지거나 장기간 사용 불능에 처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GBU-57만큼은 아니지만 관통력이 좋은 자국산 탄도미사일로 벙커버스터 효과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록스와 에어로라인데요. 둘 모두 정확도가 높고 지하 수미터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어 특정 지점에 퍼부으면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방법들로는 핵시설을 복구불능 상태로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방법까지 거론됩니다. 바로 소형 저출력 핵폭탄 사용인데요. 저출력 핵폭탄은 인명피해와 낙진을 줄이면서 땅 밑 깊은 곳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ether it would consider using a lower yield nuclear weapon. So, of course, Israel has never admitted to having nuclear weapons themselves, but they are widely assumed to have nuclear weapons.
which would have the explosive capability to reach even very far underground, very hardened targets. That would, of course, be a hug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nuclear taboo and would be hugely escalatory in this conflict. But depending on how urgent the Israeli government feels, they can only strike now and can only remove the Iranian nuclear program at this point in time. That is a risk that is unfortunately on the table. 역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미국을 압박해 다른 방식의 우회 지원을 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의 도움 없이도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את כל היעדים שלנו, את כל מתקני הגרעין שלהם, בכוחנו לעשות את זה. אבל ההחלטה של הנשיא, אם הוא רוצה להצטרף או לא, שוב, זו החלטה שלו. הוא יעשה מה שטוב לארצות הברית, ואני אעשה מה שטוב למדינת ישראל.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가 이미 다양한 군사 옵션을 마련한 걸로 보이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GBU-57이 포르도 핵시설 파괴를 100% 보장하지는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근래 초고강도 콘크리트 생산을 늘려온 만큼 포르도 핵시설의 강화 콘크리트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할 가능성이 있고 GBU-57이 핵시설 파괴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전술핵만이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최대 2주라는 시간을 이란 측에 주며 핵개발 포기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는 미국이 최우선인 만큼 남의 전쟁에 뛰어드는 걸 반대해왔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맹방인 이스라엘이 이미 이란을 때리기 시작했고 거기다 승기까지 잡은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 제거할 절호의 찬스라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이 그간 이스라엘과 자신이 요구해온 핵 능력 완전 제거를 계속 거부해온 점도 명분을 더해줍니다. 만약 미군이 개입한다면 이란도 미국의 직접 보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 내 미국 대사관과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등이 주요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전쟁의 판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미 현 수준의 타격만으로도 이란의 핵 개발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핵 제거에 나설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나온 역사가 이런 우려를 더욱 부채질합니다. 애초 이란의 핵 개발 역사는 미국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친서방 팔라비 왕조가 집권했던 1957년 당시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가 전력 생산과 의료용 목적으로 이란의 원자력 기술을 지원한 게 그 시작이었는데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이란의 신정 독재 체제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멀어졌고 핵 협력 프로그램도 중단됐지만 비밀리에 핵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핵 개발을 둘러싼 서방과 이란 간 긴장은 2015년 오바마 정부가 이란의 원자력 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핵 협정을 타결하면서 한층 완화되는 듯 했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협정에서 탈퇴하며 판을 깨버렸습니다. We will be instituting the highest level of economic sanction. Any nation that helps Iran in its quest for nuclear weapons could also be strongly sanctioned by the United States. America will not be held hostage to nuclear blackmail.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한 이란은 이후 우라늄 농축 농도를 올려가며 핵 개발에 몰두했고 최근 국제기구의 사찰까지 거부하며 화를 불러왔습니다. 공습 개시 후 양측 간 공방전이 이어지며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 네타냐후 정권이 이란 정권 교체 목적을 숨기지 않는 가운데 민간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